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양대학에 근무하는 황종규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할 이야기는요. 많이들 참여해 보셨고 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주민자치회의 특징을 소개해 드리고, 이러한 주민자치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주민 측면과 자치단체 측면에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이런 이야기를 좀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 역시 제가 사는 동에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경험하면서 느꼈던 부분도 있고, 또 이론적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소개할 때 도출해 놓은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좀 같이 연결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야기 드릴 차례는 주민자치회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던가라는 거죠. 제도로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타났던가. 왜냐하면 현재도 우리나라의 그 약 3분의 2 반 정도, 약 60% 정도는 주민자치회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단위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근데 현재 3,501개 읍면동 중에 주민자치회는 약 1,300개 정도의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 전환이 되어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만 알고 계시는 분도 있고,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시는 분도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로 전환해 놓은 주민자치회를 폐지하고 다시 주민자치위원회를 하겠다는 분들이나 자치단체도 간혹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주민들께서는 혼란스럽거나 또 구분이 잘 안 되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민자치회의 이 제도적 탄생 과정을 좀 짧게 먼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 이제 이러한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와도 다르지만 현재 우리가 발전시켜 오고 전국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이러한 주민자치회가 가지는 제도적 특징을 제가 한 5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이야기는 이 주민자치회가 단순히 이 정치 제도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따듬어지고 실천 과정을 통해서 장단점을 보완하고 해서 이제 어떤 컨센서스가 만들어진, 즉 주민자치회가 자치제도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런 특징을 가져야 한다라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소개를 또 좀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때 제가 소개드리는 주민자치회의 특징은 모든 주민자치회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특징적 요소를 뽑아서 정리해 보니까 이렇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주민자치회와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르시다면, 여러분들께 더 낫다면 여러분들 모형들을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애쓰시고요. 또 이 모형이 여러분들 것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또 보완하는 노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주민자치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역할도 필요하지만 주민들의 역할이 굉장히 참여하는, 주민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순서로 제가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주민자치의 전환 사업이 어떻게 나타났던가를 좀 역사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1999년에 읍면동 기능 전환이라는 정부의 정책이 발표되고 확정됩니다. 1999년이라면 1997년 IMF로부터 우리나라 정부가 차관을 받는 그런 굴욕적인 경제 환란이 있었던 그런 시기죠. 그리고 98년, 99년은 대규모적으로 우리 사회의 공공과 민간 부분의 구조조정이 있었던 시기지 않습니까? 바로 그 시기에 정부는 읍면동을 없애고 읍면동의 공무원들을 감축하겠다는 구조조정 계획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기획하게 된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도시화되었고
정보통신 기술도 발전했고 교통도 발전했고 도로망도 좋아졌기 때문에 접근 시간, 즉 자치단체 정부의 예를 들면 시청, 군청, 구청 이런 곳에 접근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그다음 업무 처리를 위해서 직접 가지 않고 통신망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다. 그다음 필요한 서비스는 이 배달하는 서비스로 갈 수도 있다. 뭐 이제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 보면 읍면동의 현장의 공무원들을 수십 명씩 유지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그 당시에 했던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같이 존재하죠. 그래서 그 읍면동을 본청으로 전부 다 흡수하고 공무원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읍면동 사무소가 남지 않습니까? 공간이 공공시설로. 그리고 주민들은 박탈감을 느끼잖아요. 가까이 있던 동사무소가 없어지니까 그죠? 그래서 그 동사무소에 최소한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을 배치해야 되겠는데 그걸 다시 공무원들이 나오기는 어려우니까 주민들이 직접 그 공간에서 최소한의 서비스들을 유지하고 또 주민들끼리 자치 활동이나 공동체 활동을 그 안에서 하게 하자. 뭐 이런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당시에 야당과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정원이 주니까요. 그래서 김대중 정부의 100대 과제에 이게 들어갈 때는 읍면동에 5명 정도의 공무원을 남기고 나머지 공간과 운영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한다라는 결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동사무소에 가보시면 이름이 혼용되고 있는데요. 원래 현재 제도적 명칭은 동사무소가 아니고 동행정복지센터가 정확합니다. 근데 우리는 동주민센터로 서울시는 쓰고 있죠.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자치회관이라고 부르는 동주민센터에서 그게 주민자치센터이고요. 동주민센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행정복지센터입니다. 행정적 명칭은 현재. 근데 이제 도시마다 이 부분이 조금 혼용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역사적으로 연원을 더듬어 보면 읍면 동사무소였는데 이 동사무소를 기능 전환을 해버리고 공무원을 5명 이내로 축소하고 남는 공간을 주민자치센터로 바꾼 겁니다. 그리고 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주민들이 직접 하게 해보자라는 아이디어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주민들이 전혀 준비가 안 됐었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제안한 게 3가지 방식입니다. 시군 구청에서 직접 직영하든지 주민자치센터를 아니면 민간 합동으로 하든지 아니면 주민이 운영하든지. 이럴 때 이제 이 주민자치센터는 행정기구가 아니라 이 주민들의 이 서비스 기관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게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는 2000년에 처음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20년이 넘었죠. 이 주민자치위원회는 별도의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를 둔 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한다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민자치센터 조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법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자치위원회는 본업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프로그램은 뭘 할 거냐? 강사를 어떤 사람을 섭외할 거냐? 또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들이 직접 운영할 때는 그 강사료도 회계도 주민들이 직접 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잘 보시면 이 주민센터에 자치회관에 강사료나 이걸 받는 사무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자체 해결을 하죠. 근데 그게 모자라면 구청에서 보조금으로 프로그램 비용을 일부 또 보조해 줍니다. 그죠? 근데 주민자치위원회가 회계를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무원의 통제는 대부분 동사무소에서 하게 되죠. 이제 이런 구조는 지금 뭡니까? 행정직영이면서 주민자치회의에서 자문을 해주는 거죠. 프로그램을 결정할 때 참여하거나 프로그램 비용을 결정할 때 참여하거나 강사를 결정할 때 참여하는. 그러면 행정에서 운영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영에 가깝습니다. 현재. 왜냐하면 민간 합동이 되려면 위탁되는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일부
주민자치회는 이 주민자치센터를 시청이나 군청, 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서 직접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위탁 운영입니다. 이제 그런 형태이고요. 그래서 이제 2000년부터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지고 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만들어졌는 건데, 그러다가 보니까 주민들의 참여 욕구가 점차 높아지거나 또 주민자치위원회가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주민자치위원을 10년씩 하셨거든요. 굉장히 봉사를 많이 하신 거로 이해하시지만 사실은 그게 봉사가 아니라 그분이 독점한 거죠.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은 주민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오히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만들고 강사 섭외하는 역할 같으면은 그건 어디 위탁을 주면 전문가들이 알아서 해도 되는 거죠. 그걸 주민자치위원들이 모여서 할 때 10년씩 개송한다는 것은 주민자치센터만 운영한다면 큰 문제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2000년, 2010년, 2020년 지나면서 주민들의 자치적 참여 활동을 굉장히 강하게 주민들의 욕구가 커지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그걸 수용해 줘야 되는 역할을 요구받게 되었는데, 그런 측면에 가니까 주민의 대표로서의 역할, 왜냐 동장들이 임명했잖아요. 또는 지금은 공개 모집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래도 동장들이 비공개적으로 바로 임명한다, 위촉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 자치위원이 누군지 그냥 우리 동네 유지들이구나라고, 또는 우리 동네에서 그 행정에서 인정해주는 사람이구나, 또는 행정하고 친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만 인식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 다음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에서 이런저런 봉사활동을 하도록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도 있었죠. 물론 주민자치위원들이 본인들이 회비내서 운영하는 경우들도 많았던 거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주민들의 자치 기능을 만들어내는 것으로는 택없이 부족했고요. 또 동사무소, 즉 행정과 주민자치회가 이 거버넌스, 민간 협력 기구로서 역할하기에도 사실은 권한도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봉사단체로 그냥 스스로를 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김장 만들기, 김장 나누기 같은 거 열심히 하죠. 아니면 이제 척사대회 같은 거 열심히 하는. 이거 자체가 동단위 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는 필요한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매년 반복될 때는 자치적 활동이 아니라 봉사활동이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주민자치위원회는 최초의 설계에서 한 걸음 더 발전해 나가지는 못하고 점차 그 존재의나 자치적 역할이 별로 부각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2010년 이명박 정부 때인데요. 읍면동을 좀 통폐합하고 싶었어요. 읍면동을 이제 없애려고 하다 10년 전에 못 없앴잖아요. 지금 잘 기억해 보시면 여러분들 동사무소에 공무원이 5명 이내로 있는 데 없잖아요. 오히려 20년 전보다 동사무소 공무원은 늘었죠. 그런 측면에서 하나 유추해 보실 수 있는 게 있고요. 2010년에 이 읍면동을 못 없앴으니까 통폐합해 보고 싶었어요. 그러면 이제 통폐합을 하는 곳에 뭔가 인센티브를 주고 싶은데, 그 통폐합하는 조직에는, 동에는 그 통폐합된 곳에 주민자치회를 만들어주고 주민자치회가 구청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준 행정기구와 같은, 또는 준 자치기구와 같은 그런 주민들의 자치 조직을 만들자라는 아이디어가 나왔던 거죠. 그러면 이제 주민들도 조금 더 동의 수준이 높아질 거고 또 행정의 슬림화도 가능할 것 아니냐라는 이런 아이디어였습니다. 10수년이 지났지만 그 아이디어는 성공하지 못했죠. 네. 읍면동의 슬림화는 더 커진 거죠. 이거는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 서비스, 동의 공공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주민들의 자치적 역할을 더 확대하자라는 취지로 주민자치위원회는 역할이 부족하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서 사무위탁형 주민자치조직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여기서 사무는 구청이 수행하는 행정 업무입니다. 행정 서비스 업무 사무를 주민자치회가 위탁받아서 동사무소 공간에서 직접 동사무소 역할을 일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아이디어로 주민자치회를 만드는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원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었는데요. 그게 나중에 자치분권특별법과 합쳐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지방행정체제 특별법에 보면 이러한 통폐합을 동사무소를 하게 되고, 그러한 통폐합을 추진할 때 주민자치회를 만들어서 사무위탁형 자치조직을 운영하자. 그랬을 때 만약에 그 위탁을 받게 되면 주민자치회 운영비는 누가 됐을까요? 당연히 구청에서 위탁비를 줘야 되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주민자치회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공무원들이나 구청의 그 어떤 논거는 법률 취지 자체를 역사적으로 더듬어 보면 그렇게 설득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무를 위탁하고 그 사무에 대한 운영비를 위탁하면 그 운영비에는 인건비가 다 포함되죠. 원래 십수년 전에 기획했던 것은 그거였기 때문에 현재 주민자치회에 인건비나 사무 운영비나 이런 거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자치단체가 간혹 있는데, 그 뭐 기재부의 지침을 가지고 막 이렇게 강변하는데, 법률에 이 특별법의 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시범 사업을 해보자 해서 이 특별법에 보면 이러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률을 만든다라고 되어 있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법률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시범사업을 해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현재까지 주민자치회가 시범사업, 이 특별법에 의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2013년에 전국에 공모를 했습니다. 제 기억에 1억인가 5천만 원인가의 그 보조금을 걸고 전국의 읍면동에 공모를 해서 31개를 선정했고요. 31개의 읍면동이 전국에서 시범 사업을 시작했는데, 제가 그때 이제 그 컨설턴트로 3개 읍면동을 방문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범 사업을 했는데 현재 1,300개 정도의 읍면동의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역시 시범 사업입니다. 자, 그럴 때 이 주민자치회를 2013년에 시범 사업을 하면서 정부가 자치단체에게 제시한 모델이 이 세 가지입니다. 협력형, 통합형, 주민조직형. 협력형은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읍면동사무소가 협치해라 이 말입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그럼 공동으로 결정하고 공동으로 협의해서 동사무소에서 결정해야 될 행정사무에 대한 협의와 심의를 하라는 뜻입니다. 통합형이라는 것은 주민자치회가 의사결정기구가 되고 동사무소가 집행기구가 되는 구조입니다. 여러분들이 느낌이 오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주민자치회가 의결하고 동사무소가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구조입니다. 이게 통합형입니다. 주민조직형은 동사무소를 아예 없애고 주민자치회에서 의결한 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별도의 사무기구를 인건비를 들여서 채용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모형을 제시하고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운영해보라고 정부가 공모를 했는데, 실제로 현재까지 대부분 협력형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 뒤에 모델은 있는 줄도 모르는 자치단체가 많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 모형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 협력형조차도 현재는 어떻습니까? 협의와 심의를 하지 않고 주민자치회는 하나의 동아리인 것 같이 취급하죠, 공무원들이. 그런 측면에서 2010년에 이 주민자치회를 만들어서 특별법을 만들고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읍면동의 공공서비스 체계를 좀 혁신해 보겠다는 시도는 그 뜻을 다 이루지 못하다, 아직까지.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 이제 2018년에 와서 정부가 읍면동의 거버넌스 혁신을 정책으로 만들었고, 이 거버넌스 혁신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자치조직인 주민자치회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주민자치회 제도를 법으로 근거를 마련하겠다 해서 자치법에 넣었던 겁니다. 물론 자치법이 통과될 때 요 조문만 빼고 통과됐지만요. 정부의 당시의 정책은 주민자치회를 이제는 본사업으로 하고 주민자치회가 읍면동의 행정과 거버넌스 주체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하는 주민자치 사업을 주민세나 참여예산이나 특별회계, 세종시는 특별회계가 있죠. 주민자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을 확보해서 주민자치 사업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다음 주민자치 활동에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공가로 회사라든지 학교 이런 데서 그죠? 공가로 적용하도록 하자. 그다음 읍면 동장을 개방형으로 직위공모제, 즉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개방형 공모제입니다. 채용하도록 해보자. 그다음 공무원 중에 직위공모제로 채용해보자. 아니면 주민들이 추천하는 공무원들을 동장으로 해보자. 뭐 이런 제도를 그때 정부가 제안했었고요. 그다음 읍면동에 주민자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전문임기제로 채용할 수 있도록 이때 정부가 정책으로 지침화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재정적 지원을 했던 거죠. 이게 이제 2018년부터 이루어지면서 사실은 주민자치회는 정부 정책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었고 읍면동 자치기구로서 자기 역할들을 이제 확대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되면서 2018년쯤에 제 기억에 주민자치회가 전국에 500개 정도 수준이었을 겁니다. 600개 정도 수준이었을 텐데요. 왜냐하면 그때 이미 서울에서 100개 정도가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러면서 현재 1,300개 정도의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졌으니까 사실은 주민자치회가 이렇게 확대되는 것은 2018년 정부 정책이 주민자치회를 읍면동의 협치 주체로 인정하고 활성화시키는 정책적 노력을 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아쉬운 거는 그때 법률이 만들어졌으면 이것은 지금 좀 3,501개가 다 바뀌었을 겁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에서 읍면 동단위의 자치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통해서 자치위원들끼리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동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투표를 통해서 의제를 결정하도록 하는 이러한 총회를 권장하기 시작했고 표준 조례로 이거를 못 받게 된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서 주민자치형 읍면동 공공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는 이러한 정책들이 확장되면서 사실은 여러분들 동사무소 공무원들이 늘었던 겁니다. 역할들이 커졌으니까요.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있거든요. 또 가보면 이제 그런 측면이 이제 주민자치회가 발전해 나가는 전사인데요. 이것은 이제 2013년에 만들어졌던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99년 그리고 2000년에 시작된 주민자치위원회를 비교해 보면 그런 측면에서 죄송합니다. 주민자치회는 민간협치기구, 거버넌스 기구죠. 동단위에.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의 자문기구의 또는 심의기구의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주민자치위원은 단체장이 위촉하는 데 비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은 동장, 읍면동장이 임명했습니다. 그 다음 주민자치회에는 공개 추첨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동장이 지명하는 형태였죠. 그 다음 이제 주민자치위원회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심의 기능들이 중심이었다면 주민자치회는 행정과의 협의 기능, 아까 협의 심의 기능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 행정에서 위탁하는 위임 위탁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기능. 그 외에 주민자치 기능, 총회를 연다든지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주민들과 공동체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자치 기능. 그래서 뭐 마을 신문 만드는 것도 가능해졌고요. 그 다음 주민자치의 재원은 주민세나 주민참여예산이나 보조금과 같은 다양한 정부 재원을 가지고 공식적 활동을, 공적 활동을 하도록 한 거죠. 그 다음 이제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 사무소에서 지원하거나 또는 약간의 보조금, 이 활동비를 지원받는 거로 주로 활동하다가 보니까 항상 예산이 부족했고 주민자치위원들이 회비를 납부하는 뭐 이런 형태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지금도 주민자치회의에서 회비를 내는 걸 당연시하고 있는데 사실은 회비를 내는 것은 의결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주민자치회의 성격상 회비를 내야 되는 기구는 아니다. 왜냐? 공적 자치기구인데 회비를 내서 운영하는 회원 조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나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모여서 상호 부조 활동을 위해서 회비를 납부하기로 의결해서 납부하는 것은 별 문제는 없습니다. 네. 취지상 그렇다는 차이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걸 강요할 문제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 주민자치회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확대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국화되었습니다. 이제.
자, 두 번째 이제 주민자치회가 이렇게 긴 한 20년 정도, 그리고 주민자치회는 한 1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아직도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혼란스럽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하고, 그죠? 그러나 주민자치회는 읍면동의 자치기구로서, 협치기구로서 상당히 발전 과정들을 겪고 있고 폭발적으로 숫자도 늘었지요. 그래서 이러한 주민자치회가 숫자는 늘었지만 내용적으로는 편차가 너무 크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발전되고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주민자치회, 그다음 표준조례와 조례의 내용이 조금 더 선도적이나 선진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치단체의 조례들을 모아서 분석해서 제가 한 5가지 정도의 특징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역의 주민자치회 또는 조례하고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대표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서 추첨 민주주의를 도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동주민들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직접 선거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동단위에 보통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5,000에서 3만 정도까지, 그보다 더 되는 동도 있는 것 같던데요. 그 정도의 인구가 있는데 그 정도 인구에서 직접 선거를 통해서 주민자치위원을 선출하는 문제는 실제로 우리 헌법에 의하면 동의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로서의 위상들을 확보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것이 주민들이 또는 국민들이 동의한다면 저는 그런 것도 시도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사회의 제도 개선이 상당히 수반되어야 하고, 현재 여러분들이 구의원 선거 또는 국회의원 선거를 잘 보시면 선거를 통해서 대표를 뽑는 것은 그들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과정이죠.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그 선출직들은 어떤 형태로든 그 지역에서 엘리트들이 아니고는 선출되기가 쉽지 않거나 불가능하죠. 그런 면에서 과연 동자치를 위해서도 의원들을 직접 선출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추첨 제도에 의해서 대표를 선출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고 많이 활용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대표를 뽑는 방법으로 주민자치회 위원을 추첨하는 것은 현재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행정적 조례로 현재 우리 주민자치회 구성에 있어서는 자발적 신청 이후에 자격을 갖춘 분들이 정수를 초과할 때는 추첨하도록 되어 있죠. 공개 추첨. 그런 측면에서 대표성을 확보하는 그 구조로서 추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만약에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 신청된 분들을 지명하는 제도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대표성을 갖기가 어렵죠. 위촉하는 구청장이 지명하도록 되면 대표성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추첨에 의해서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역사적으로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해 드렸는데, 여기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테네의 경우에는 재판조차도 추첨해서 뽑힌 배심원들이 했다는 것. 그다음 선거가 민주적이냐라는, 이 주권자가 주권을 행사하는 제도로서 적합한가에 대해서 회의적인 이러한 연구들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장작 루소라는 사람, 에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 국민이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자유로운 건 의원을 선출할 때뿐이며, 일단 선출이 끝나면 그들은 다시 노예가 되고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그들이 그 선거라는 짧은 기간에 누리는 자유는 딱 자유를 상실하기 합당할 만큼이다라는 아주 시니컬한 글을 에밀에 써놓았습니다. 루소가. 결국은 이 이야기는 이미 역사적으로 봤을 때 선거제도라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고 바람직한 제도로 보지만, 우리 인간이 집단 생활을 하고 공동체나 사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원리에 있어서는 선거에 의해서 뽑힌 적이 없습니다. 합의제 또는 추첨이었죠. 그런 측면에서 이 선거제도의 역사는 우리가 되짚어 볼 필요가 있고, 결과적으로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대표들은
우리 사회 내에 새로운 엘리트 층을 구성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주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하는 자치제도로서는 선거로 의원을 뽑는 것이 100% 바람직하거나 그 방법만이 유효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책을 쓰신 분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에 당첨되셨습니다라는 이런 책을 국내 저자가 쓴 책도 있습니다. 사실은. 국회의원을 미워하지 말고 국회의원을 한번 추첨으로 뽑아보는 것도 이제는 상상할 때가 되었다. 세계적으로 추첨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담론과 실천과 모임들이 있습니다. 학술적인 것, 실천적인 것. 한번 관심 가시는 분들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의 특징은 개방성입니다. 추첨에 의하든 선거에 의하든 대표를 뽑는다는 것은 그들끼리 결정하게 되고 결정권을 위임하게 되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민주적이지 못한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의 의제를 만들어내는 것은 분과위원회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분과위원회는 위촉된 자치위원뿐만이 아니라 그 동의 주민 누구나 분과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해 두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 누구나 우리 주민자치의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방성이 있고 이게 실질적인 대표를 만드는 과정이기도 한 거죠. 그 다음 선출직들이 가지는 폐쇄성, 우리가 의회에 방청하는 것도 허락받아야 되고 굉장히 힘들잖아요. 가서 발언도 못하고. 그죠? 그러나 주민자치회의 분과위원회는 희망하는 사람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고 분과에서 결정된 의제가 주민자치회의 본회의에서 심의되고 주민자치회의 본회의에서 심의된 것도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최종 결정이 아니라 주민총회에서 의결되어야 최종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주민자치회는 직접 민주적인 또는 주권자의 직접 의사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제도로서의 가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제 자치계획인데요. 주민 주도의 의제 형성 또는 지역 문제 해결 또는 지역 문제 발굴이라는 취지인데요. 기존에는 우리 동의 문제가 무엇인지는 제 같은 전문가들이나 계획가들이 설문조사 같은 걸 통해서 발견해내거나 아니면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 파악해서 수집하거나 수합하거나 또 그것도 아니면 주민들이 민원함에 넣어가지고 그런 일정한 행정적 과정을 통해서 지역의 문제가 뭔지를 파악하는 거죠. 아니면 구청장이 사실은 내가 볼 땐 여기 이게 문제니까 내가 구청장이 돼서 이걸 해결하겠습니다. 또는 의원들이 내 지역구의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4년에 한 번씩 걸러질 가능성이 높고요. 계획 수립할 때 한 번씩 그게 걸러지는 겁니다. 그러나 주민자치회는 매년 일상적으로 분과 활동을 통해서 우리 동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과별로 찾아보고 고민해보고 토론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발견하는 마을의 문제와 의제들을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책을 고민하게 되는 거죠. 주민들이 해결책을 다 찾지 못할 때는 전문가를 초대해서 도움받을 수도 있잖아요. 분과위원회에서. 이러한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주민 주도성들을 주민자치회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문제의 당사자인 주민들이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된다라는 민주주의의 원리에 굉장히 부합하는 측면이 또 여기에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직접민주주의, 즉 주민총회입니다. 아테네나 스위스나 미국과 같은 많은 역사적으로 또는 현재 존재하는 직접민주주의적인 총회 또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개인적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모임에 가면은 어떤 모임의 결정을 할 때는 참여자들의 의사를 다 물어보고 요즘은 카톡에서 단톡방을 열어서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죠. 직접 결정합니다. 여러분들이. 그죠? 여러분들이 참여하지 않은 결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거부하거나 불만을 표시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지역에 또는 나의 일상 속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자치적 의사결정을 선출직들끼리 하도록 하거나 공무원들끼리 하도록 우리는 위임하고 있는 이 부분이 실제로 제대로 된 문제 발견을 저해하는 요소일 수도 있고 또 제대로 된 문제 해결을 저해하는 요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주민자치회는 분과위원회와 주민자치회 전체 회의를 거쳐서 만들어진 지역의 의제, 대부분 문제이지만요. 또는 발전 비전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의제들을 직접 주민총회를 열어서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중요한 방식이다. 여러분들 수행하고 계시는 주민총회 또는 여러분들이 참여했던 주민총회가 그런 모습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이 주민총회가 그런 의의를 갖고 있다는 것. 문제는 이 주민총회에서 현재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동원되는 참여하는 주민의 에너지와 주민들이 쓰는 시간에 비해서는 너무 미미한 정도로 위임되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구청에서 동주민자치회에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해달라고 위임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주민총회를 열면 예를 들면 우리 동에 가로등을 어디 놓을 건가를 주민총회를 열어서 결정해달라. 전문가들이 안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총회에서 확정을 해달라. 아니면 여기에 우리가 중요 시설을 어디에 놓을지 주민총회에서 결정해달라. 이렇게 위임할 수도 있잖아요. 주민자치회가 앞으로 그렇게 발전해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속에 잠재되어 있는 이런 민주적 가능성들을 더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주민자치회를 발전시켜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재정민주주의적인 측면에서 주민자치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민들이 사업에 대한 발굴과 사업에 대한 예산을 검토해서 결정을 해주기 때문에 즉 주민 참여 예산하고 대부분 연결되어서 활동하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에서 우리 구청이나 시청의 예산 결정에 아주 작은 몫이지만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주민세 개인분을 환원해서 주민자치회에서 자기들 활동 사업으로 계획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이거 역시 재정 운영에 있어서 자치권과 민주성들을 강화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서울 중구는 동예산제를 시도했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현재 동에 실질적으로는 자체적인 예산이 거의 없거든요. 사업비가. 근데 동별로 일정한 아마도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수십억의 사업비를 배정하고 그 사업비를 결정할 때 동의 공무원들 뿐만이 아니라 동주민자치회가 공동으로 협치를 해서 결정하도록 제도화한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150억 규모 이상의 예산을 특별회계로 만들어서 주민자치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 법률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의 범위 안에서도 주민자치에게 더 많은 결정권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그걸 법률이 막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주민자치회는 재정 운영에 있어서의 민주주의를 확장하는 데도 상당한 역할이 있고 현재 그 맹아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이렇게 5가지 정도의 특징을 제가 소개해 드렸고요.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러한 주민자치회가 지금 여러 지역에서 아주 선도적으로 잘 발전해 나가서 모델이 되고 있는 데도 있고 또 부침을 겪고 있는 그러한 지역도 있는 것이죠. 실제로 어느 지역에는 보니까 주민자치회를 잘 발전시켜 나가다가 단체장이 바뀌고 나서 주민자치회를 주민자치위원회로 바꾸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들은 자치에 대한 그 발전 경로를 놓고 보면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민자치회가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역사성과 민주주의 발전 과정의 정당성 또는 경로적 이 정합성이 있기 때문에 제도의 부침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방향을 더 키워나가는 쪽으로 이거를 발전시키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입니다. 자치권은 주민으로부터 위임되었지 국가로부터 위임된 것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국가로부터 자치권이 위임됐다면 자치단체장이나 의회 의원들은 국회에서 위촉하거나 대통령이 위촉해야 되죠. 우리가 직접 선거를 통해서 선출한 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은 우리의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주민자치를 확대하고 발전시키는 쪽으로의 책무를 우리로부터 위임받은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민자치의 성공 요인 몇 가지를 제가 소개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자치단체의 권한, 정부의 권한이 주민들의 권한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주민자치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또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역할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주민자치회라는 것이 단체장이나 의회의 시혜적 제도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주민들의 측면에서 주민자치의 성공 요인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민들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참여입니다. 이 주민들의 의지와 참여가 자치에 대해서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주민들의 참여 의지와 자치 의지를 꺾는 역할은 누가 하나 하면 주민자치회 자체를 자기의 기득권으로 만들고 있는 일부 주민들과 또는 주민자치회를 자기의 하위 행동대로 만들고 싶어하는 정치인들입니다. 또는 주민자치회가 공무원들의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관료들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벽에 걸려서 막혀본 경험이 있는 주민들은 자치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지요. 그러나 그것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적 특징 또는 제도적 관행 속에서 나온 것이라면 주민들이 포기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참여와 대화와 요구들을 이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주민들의 참여 의지를 꺾는 것은 대표성 문제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주민자치회의 그 일부 지역의 그룹에 속한 이너서클 사람들만 주민자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 모집 과정을 아주 비공개적으로 하거나 또는 몇몇 사람들에게만 정보를 제공하거나 또 자발적으로 온 분들을 배제하려고 하는 주민들 내의 움직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는 공무원들도 불편한 사람들이 주민자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는 보이지 않는 노력도 있지요. 이러한 측면들이 주민자치의 대표성들을 훼손하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참여를 꺼리게 되는 경우가 있다. 막상 주민자치에 이제 와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회의를 마치면 저희 동 같은 경우에 주민자치위원을 사임하는 분이 한두 분 계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이게 자기 시간을 내서 회의에 왔는데 회의가 너무 실망스럽게 운영되는 거죠. 그들만의 리그라고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민주적 회의 역량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왜냐? 경험이 없거든요, 우리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행정이나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좀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회의 운영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예산을 안 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주민자치회가 의지나 참여가 훼손될 확률이 더 높아지고 있는데 주민자치회가 잘 자리 잡고 발전하기 위해서 즉 읍면 단위의 협치 주체로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첫 번째 공공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동아리도 아니고 봉사단체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책임감을 가지는 공적 책임을 가지는 주민대표 기구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한테 유리한 것이 아니라 우리 동 주민들에게 복무할 수 있는 의제나 논의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그러한 태도와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내가 그런 역량이 부족하다면 그런 역량을 내 스스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자치위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읍면동 사무소와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그러한 주민자치의 역량과 경험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활동 사업, 운영 사업비를
운영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됩니다. 본인들은 다 연수가고 본인들은 다 역량 개발을 위해서 학습하고 보좌진 들이면서 공적 업무를 해야 될 주민자치위원들에게는 학습 기회나 역량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운영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자, 두 번째 이제 주민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회가 우리 동 단위의 대표 기구이지 독점적인 배타적 기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동 단위에 가보면 다양한 공동체 활동이나 주민 모임이 있고 또 주민들의 자발적 활동들이 많습니다. 돌봄 활동하는 분도 있고 복지 활동하는 분도 있고 청소년 지원 활동하는 분들도 있고 도시재생 활동하는 분들, 상권 활성화 활동하는 분들, 청년들 지원 사업하는 분들,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 굉장히 많은 주민 활동이 동지역 안에서도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활동들로부터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배타적인 독점권을 가지려고 하면 주민자치회는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공익적 활동하고 주민자치회가 적극적으로 연결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민자치의 존재 이유다라는 방향에서 고민하셔야 되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주민자치회가 좀 더 나간다면 우리 동의 주민들의 의사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우리 동의 주민들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형성하는 기구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하시면 굉장히 바람직해지고 그러한 형성된 의사를 구청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가 동단위 주민들의 수기활동 또는 수기기구를 운영하거나 또는 의견조사를 하거나 또는 주민들의 직접 주민투표를 조직해보는 것. 이게 법적 주민투표는 구청장이 진행해야 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민총회에서도 우리가 주민투표를 해보잖아요. 이러한 형태의 다양한 주민의사를 발굴하고 결집시킬 수 있는 형성시킬 수 있는 이러한 활동을 주민자치회가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주민자치회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주민들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 다음 자치단체 역할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자치성을 부여해야 되는데 이 자치성이라는 것은 주민자치회가 동단위, 읍면 동단위의 주민들의 자치기구로서 위상을 인정해야 됩니다. 동사무소에서 관리할 어떤 주민단체나 또는 동사무소에서 지원 또는 후원해야 될 이 동아리로서 주민자치회를 규정하게 되면 주민자치회의 역할이 점차 줄거나 주민자치회가 자기 역할을 발전시켜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는 앞서 제가 통합형 주민자치회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동단위에서 의사결정은 주민자치회가 하고 집행은 동사무소 공무원이 하는 이게 2013년에 이미 제안되었던 통합형 주민자치회입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이런 모형을 우리가 고민하지 못한다면 우리 스스로 자괴감이 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동행정에서는 주민자치회를 동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위한 파트너로 공식적 파트너로 대접도 해야 되고 인정도 하고 그렇게 협치해야 됩니다. 협력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에 법적 권한을 부여해야 되고요. 이러한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실질적인 방법으로는 현재 조례에 있는 민간협치회의, 주민자치회와 동행정이 한 달에 한 번 또는 정기적으로 민간협치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민간협치회의는 법적 기구입니다. 회의체입니다. 그러면 이 민간협치회의를 모여서 식사 한번 하고 헤어질 것이 아니라 동에서 적극적으로 안건을 발굴해서 민간협치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주민자치회와 같이 협의해서 공동결정을 하는 이러한 파트너십들을 키워나가는 노력을 행정에서 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민간협치회의에 가면은 전달합니다. 이런 사안이 있고요. 이런 거 있는데 혹시 뭐 위원님들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식사하러 가죠. 이렇게 형성되는 민간협치회의로는 절대로 주민자치회가 자치기구로서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 두 번째, 구청장은 적극적으로 결정 권한을 동주민자치회의에 위임해야 됩니다.
자, 요 부분을 구청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요거를 각 동마다 자치회에서 결정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위임입니다. 그런 걸 적극적으로 발굴해내는 과정이 있어야 주민자치회가 성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자치회가 자꾸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런 거 해주세요, 저런 거 해주세요, 보조금 주세요, 이런 단체로 전락하게 됩니다. 행정에서 그렇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추가하고요. 세 번째, 이제 재정과 기금에 대해서는 이거는 자치단체장이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야 되고, 자치단체의 재정에 대한 지출과 세입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의회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께서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이 주민세를 납부한 부분을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가 구청으로 환원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적 제약이 조금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민자치회에서 동에서 구청에서 1년에 7천억, 8천억, 6천억 결정하는 이 결정의 내용 중에 동단위 주민들이 동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적극적으로 배분해 주는 주민 참여 예산을 활성화시키는,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동의 소액 수건사업, 소규모 수건사업비는 모든 자치단체가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주민자치회에 위임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래서 주민자치회 예산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동단위별로 소규모 주민수건사업을 1년에 5억씩 한다. 그럼 그 5억은 주민자치회에서 예산을 발굴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총회까지 거쳐서 제안하도록 하고, 그 집행은 동사무소에서 하면 되잖아요. 주민자치회에서 그걸 집행할 이유가 없는 거죠. 5억 정도 되는 사업. 그러한 측면들을, 그 다음 주민자치회에 보조사업으로 보조금을 줄 것이 아니라 위탁사업들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합니다. 이 보조금으로 계속 주민자치회를 길들이게 되면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되나 하면 지역의 문제를 발견하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문제가 뭔지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자치가 아닌 거죠. 동원인 거죠. 이걸 동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더 재밌는 현장의 현상은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한도액이 얼마인지를 보고 그 한도액만큼 사업비를 만들어냅니다. 공공재정을 그렇게 쓰면 안 되죠. 근데 그렇게 쓰도록 만드는 게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자치적 역할들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을 끊임없이 행정의 필요에 의해서 동원하는, 또는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회를 악용하는 사례가 이 보조금 맥락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져 있는, 근거하고 있는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는 주민자치회는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단체장이나 의원들이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으로 주민들을 흡수하려고 하는 주민자치회를, 그러한 경우가 대부분 이 보조금의 정치경제 안에 담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식으로는 주민자치회가 성공하지 못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자리 잡고 이게 직접민주주의 또는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풀뿌리로 뿌리내는 과정으로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받는 데만 몰두하지 말고 현재 자치단체가 지방정부를 운영하는 권한 안에서도 주민들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하거나 주민들의 역할을 확대하는 노력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는 자치단체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 주민자치회를 발전시켜 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이것은 부가적인 건데요. 만약에 이런 측면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된다면 읍면-동 단위의 기능을 지금보다는 더 키울 필요가 있다. 현재 읍면-동은 예산 집행 권한이 2천만 원 미만급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민자치 예산 제도를 만든다면 그것을 읍면-동 사무소에서 집행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읍면-동의 행정적 기능과 권한을 더 확대해야 된다. 이거 역시 기초자치단체의 사무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 내부의 합의에 의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읍면동장을 개방형으로 하거나 주민들이 추천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준다면 읍면동이 훨씬 더 재미있는 자치공동체가 될 것이다. 또는 매력과 참여 의지가 높아지는 자치공동체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법제화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특별법에 분명히 있지만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본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률에 들어가야 되는데 2018년부터 정부는 지방자치법에 이걸 넣겠다고 정부안으로 계속 발의를 했지만 지방자치법을 통과시키면서 여야 간 합의에 의해서 주민자치회 조문을 뺐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2021년 2월부터 8월 사이에 주민자치회를 법률에 다시 넣는 법률이 8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으로 4건이 발의되어 있고 주민자치회 별도 법률을 만드는 걸로 4건이 발의되어서 8건이 발의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8건이 아직까지 힘이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주민자치회의 발전이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을 조금 더 의미 있게 만들고 재미있게 만드는데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주민들이 주민자치회를 빨리 법정화하라고 법정기구로 만들으라고 요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분들이 주민자치 법제화 전국 네트워크라는 조직을 검색해 보시면 홈페이지가 있고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는 방법이 거기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이제 주민자치회도 자치단체나 정부의 시혜로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좀 더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좀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나가는데 오늘 저희들의 이야기가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 이야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